그래서 단청은 일단 뭐냐? 오색 찬란한 색상을 화려하게 가지고 있는 이 단청은 원래 이 목재 건물에 칠하는 모든 것을 단청이라고 불렀다고 해요. 예. 그러니까 그냥 아름답게 꾸미기 위한 장식으로 단청을 칠한 게 아니라 이 단청 자체가 이 목재 건물에서 이 목재를 보호하기 위한 어떤 비바람에 쉽게 그 목재가 부식되거나 또는 이 병충해에 의해서 갉아먹히거나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단청을 칠했다고 합니다. 결국은 이 단청이라는 것은 왜 칠하냐? 이 건축물을 보호하기 위해서예요. 예. 그런데 거기에 이제 5가지 색깔을 넣어서 오방색이라고 하는데 5가지 방향의 이 색상을 오방색이라고 했어요. 그게 이제 목화토금수, 음양오행이라는 걸 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텐데, 오방색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 남쪽 방향, 동쪽 방향, 서쪽 방향, 그 다음에 이 북쪽 방향, 그 다음에 중앙, 이렇게 이 5가지의 방향에 각각의 이 상징하는 그 색상을 얘기해요. 네. 그래서 이 단청에는 이러한 붉은색, 그러니까 특히 남쪽을 상징하는 건 붉은색이고, 북쪽을 상징하는 건 검정색이고, 동쪽을 상징하는 것은 푸른색이고, 서쪽을 상징하는 건 흰색이고, 중앙을 상징하는 것은 노란색, 황색이었어요. 그래서 이 5가지 색상으로 단청의 색상을 칠했다. 근데 이 오방색 가운데서도 특히 이 한국 단청에서는, 한국 단청 하면은 중국이나 일본의 단청하고 뚜렷하게 대비되는 특징이 있어요. 그게 뭐냐면은 상록하단이라는 이 개념이에요. 예, 그게 뚜렷하게 드러나요. 상록, 위에는 녹색으로 칠하고, 하단, 아래는 붉은 단자입니다. 붉은색으로 칠한다.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단청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 건축물, 저 기와집을 상상해 보세요. 궁궐. 위에는 이 단청이 거의 녹색 바탕에 이제 오방색이 칠해져 있고, 밑에 이 기둥은요, 기둥은 붉은색 기둥이에요. 네. 그래서 이 상록하단이라는 어떤 이러한 차이점은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그렇게 크게 드러나지 않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또 단청의 특징이라고 합니다.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요. 물론 중국이나 일본에도 찾아보면 그런 양식이 있어요. 있지만 이렇게 자주 흔히 발견되는 건 아니고, 한국의 고건축물에서는 상록하단이 좀 더 아주 뚜렷하게 그게 드러난다고 하는 겁니다. 근데 그 이유는 그 목재의 재료 때문이래요. 목재의 재료를 주로 우리나라는 적송, 붉은 소나무, 아시죠 여러분? 이렇게 굉장히 멋들어지게 휘어진, 예, 그러한, 그러니까 똑바로 이렇게 쭉 자라는 소나무가 아니라, 우리나라 소나무는 적송이라고 해서 이 기둥이 굉장히 굽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, 소나무가. 근데 왜 붉은 소나무냐? 그 기둥이 붉어요. 그 나무 기둥이 상당히 붉습니다. 그래서 적송이라고 하는데, 그 적송을 가져다가 그 이제 건물을 한옥을 지을 때 이 기둥으로 쓰고, 그 다음에 이 녹색 부분은 침엽수로 썼다고 해요. 그러니까 이 붉은색 기둥을 주로 쓰니까 여기다 적색을 바르고, 위에다가 이제 이 침엽수를 가지고 이제 또 이렇게 침엽수로 이제 목재로 이렇게 하니까 거기는 또 녹색이 주로 많이 쓰였겠죠. 네. 여기에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들어간 건 아니에요. 예. 그러니까 붉은색에 어떤 상징이 있고, 녹색에 어떤 상징이 있다. 그런 것까지 반영을 해서 그렇게 단청 색깔을 칠한 건 아니었는데, 사실은 중세나 고대에서 이 붉은색이 의미하는 건요, 권력을 상징했어요. 그래서 붉은색 쪽으로 갈수록 권력자, 어떤 지배계층, 네, 성직자나 왕이나 이 귀족들이 사용하는 색상이었고, 이 녹색이나 이 블루 색깔, 이제 이런 쪽으로 갈수록 좀 더 평민, 그리고 이제 아예 흰색은 정말 농민, 예, 이렇게 해서 이 색상을 구하기가 어려웠던 시대죠. 사실은 염료로서 색상을, 이제 물을 들여야 하는데, 염료 자체를 구하기가 힘든 시절에 특히 붉은색은 더 얻기가 귀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
중세 유럽이나 또 이 동아시아 쪽에서도 이 붉은색 계열은 이 왕이나 왕족, 이 사회의 권력계층에서만 그 색깔을 쓸 수 있게 허용이 됐어요.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의사결정권자들, 이러한 사람들에게 이 레드, 빨간 색깔의 옷을 허용을 했다는 겁니다. 그래서 특히 이제 중세 유럽에서는 퍼플 레드, 그러니까 자줏빛깔이 도는 빨간색, 이러한 외투나 또는 그 의상을 성직자, 추기경들, 그리고 이제 왕, 그다음에 왕이 즉위할 때도 이 퍼플 레드 색깔, 그러니까 이 자줏빛이 도는 빨간색의 옷을 입었다고 해요.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런 빨간색은 그 귀족들의 상징이고, 이 아무튼 최고의 층의 상징이었던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러한 오징어 게임의 오징어 게임에서도 그 게임의 참가자들에게 이 핑크색 계열을 입히지 않고 이 초록색 계열을 입혔느냐. 물론 그게 이제 그 감독의 어떤 그 경험에 따라서 그러한 초록색 추리닝을 입힌 것도 있겠지만, 실제로 이 어떤 붉은색이 주는 그 붉은 색상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상징적 의미가 상당히 비싸고 고급스럽고, 그러니까 좀 높은 직위를 상징하는 의미가 더 강렬하게 있기 때문에, 그러한 그 그러니까 지배하는 자, 지배층, 권력자, 예, 그러니까 좀, 그리고 그 중국에서는 특히 빨간색을 좋아한다면서요, 중국인들이. 왜 빨간색은 돈을 상징한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부를 상징하는 그 빨간색, 돈을 가지니까 재복, 재물복과 연관이 된다라고 봐요. 그래서 옛날부터 이 빨간색 옷을 입거나 빨간색 구두를 신거나 이런 것들도 이 고위층에게만 이게 정말 허용이 됐던 그런 색상이었고, 실제로 그 중세 시대에는 빨간 염료를 구하기가 어려웠다고 해요. 굉장히 어려운, 까다로운 그러한 그 색깔이었기 때문에 값진 직물이었고, 빨간색은. 그래서 이 값을 지불할 수 있는 권력자들만 빨간색 옷을 사입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. 네. 자, 그러면 그거와 대비된 초록색 또는 이 파랑색 계열, 블루 컬러, 이쪽 계열은 어떻게 인식이 됐을까요? 실제로 지금 우리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에서는 초록색이 어떤 안전을 상징하는 색상이 됐죠. 네. 근데 이 초록 색상에 대한 그 의미가 안전을 상징하게 된 건 얼마 안 됐고요. 사실은 이 초록색은 무질서와 어떤 위반, 위험, 이런 것의 상징이었다고 해요. 실제로 그 프랑스에서는 이 초록색이, 그러니까 이 녹색이 불행을 부르는 색깔이다라고 인식이 됐다고 합니다. 이걸 이제 제가 우리 그 색상에 대한 그 책들이 여러 권이 있어요. 컬러 인문학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우리 기억 속의 색이라는 책도 나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색상을 가지고 상당히 그걸 인문학적으로 잘 풀어내고, 우리 역사 속에서 색상이 어떻게 활용되고 또 어떻게 인식되는가, 이런 거를 잘 분석한 책들이에요. 근데 이런 책들을 보면은 어떤 색채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떻게 변천해 왔는가, 그거를 한눈에 볼 수 있어요. 그래서 거기를 보면은 이 초록색에 대한 어떤 상징성이 상당히 그 부정적이었다.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 와서야 초록색이 어떤 안정적이고 그런 어떤 평등한 그런 색상으로 인식이 됐지. 그 예전에 보석 중에 에메랄드 있잖아요. 저는 에메랄드 굉장히 좋아하거든요. 근데 초록색 빛깔이 나는 초록 빛깔의 에메랄드 자체를 꺼리고, 그것을 또 이 초록 색깔을 하인과 광대 색깔이라 하면서 또 꺼려 했대요. 중세 유럽에서는 초록 색깔은 일단은 하인들, 하층 계급의 색깔이에요. 그리고 광대들이나 칠하고 다니는 그런 색상. 그리고 심지어 그 초록 빛깔의 에메랄드 자체도 그런 초록 색깔 때문에 꺼려하게 되고, 이렇게 인식이 됐다는 거예요. 심지어 초록 빛깔의 그런 책의 표지가 있잖아요. 그건 팔리지도 않았대요. 그거는 사실은 염료 탓인데, 이 초록색의 주 원료는 식물이기 때문에 식물은 여기저기서 우리가 얻을 수가 있잖아요. 예, 그러니까 굉장히 흔하기
흔한 그 녹색 식물에서 얻는 이 초록색 염료는 너무나 흔해서 이것이 하층민들을 상징하는 색상으로 인식이 됐다고 해요. 그러니까 사실은 이 빨간색이 고귀하게 느껴진 거는 그 염료 자체가 구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, 값비쌌기 때문에 그랬던 것도 이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. 자, 그러면 이제 오늘날 우리가 이제 블루 칼라라는 말을 많이 하죠. 이 블루 칼라도 녹색 계열이잖아요. 이 블루 칼라가 나온 거는 화이트 칼라를 대비해서 나온 거잖아요. 그 화이트 칼라는 사실은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죠? 사무실에서 이 땀과 기름에 젖지 않은 아주 우아하게 이 뭔가 이 사무직들을 화이트 칼라라고 하고, 머리를 쓰는 그러한 노동자들, 그리고 이제 정말 현장에서 이 정말 땀을 흘려가면서 기름을 칠하는 그런 생산직을 블루 칼라라고 하죠. 그래서 이렇게 이제 블루 칼라가 사실은 이런 작업장에서, 현장에서 일하는 고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또 상징적으로 일컬었기 때문에, 파란색 계열, 이 녹색 계열은 사실은 이 오늘날 화이트 칼라와 또 강하게 보색이 되면서 이 뭔가 이렇게 노동 현장에서 힘들게 일하는 그러한 또 좀 이렇게 고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또 지칭을 한 것 같아요. 자, 그래서 오늘날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에서 이렇게 정말 힘들게 사는 사람들의 다 각자의 사연을 가지고 이 게임에 참여를 하잖아요.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입은 그 추리닝 색상이 이 녹색이었던 거는, 물론 단순히 어떤 감독님의 어린 시절을 회상하면서 나타난 것이기도 하지만, 실제로 그 녹색이나 이 파란색 계열은 그러니까 이 하층민들의 고난과 고통과 이 정말 어떤 작업복, 노동자의 작업복, 또는 이렇게 단체 생활, 이 군집 생활, 이런 집단적인 생활에서 어떤 충성하는 그러한 사람들, 또 그러한 충성과 어쨌든 충성하는 사람들을 또 이렇게 관리하는 사람들은 또 붉은 색상. 예, 그거는 이제 노동자의 작업복들이 이제 주로 청색이었고, 또 이 하층민들을 상징한 색상이 녹색이었고, 이 지배계층은 주로 중세 시대부터 계속 붉은색 계열, 이 레드 색깔 계열이 주로 이 권력을 가진 자, 지배하는 자의 색상이었기 때문에, 그렇게 오징어 게임에서도 이 감시하는 자, 진행 요원들은 이 핑크 색깔의 그러한 진행 요원의 의상들을 입고 나오고, 또 이렇게 감시받는 자, 게임에 참가자들,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초록색 추리닝복을 입고 나와서 강렬한 그런 계급의 차이, 지배받는 자와 지배하는 자의 어떤 강렬한 대비를 통해서 이 어떤 그런 상반된 상극적인 작용, 그렇죠. 이 오징어 게임 드라마가 성공한 이유도, 제가 볼 때 이런 전혀 다른 그런 두 계층의 어떤 극렬한 대비, 강한 대비, 어떤 그런 극단적인 상황에까지 몰리게 하는 그러한 어떤 그러한 연출 속에서 이 드라마가 나타내고자 하는 어떤 주제 의식이 강렬하게 드러나는 것 같거든요. 거기에서 이제 제가 주목했던 것은 색상의 강렬한 대비예요. 그리고 그 색상이 상징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. 그거는 이제 초록색 계열은 지배받는 자, 또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어떤 오늘날의 정말 이 고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일반 군중을 상징하고, 또 이렇게 좀 핑크빛으로 진행 요원들을 핑크빛 색깔의 옷을 입힌 것은 그들이 뭔가 이게 지배하고, 또 이렇게 뭔가 붉은색 계열의 어떤 재물과 권력과 어떤 이런 그러한 위험과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핑크 색깔이 그들과 잘 매치가 됐기 때문에, 그들의 어떤 계급적인 위치랑 그 색상이 상징적으로 잘 조화가 되기 때문에 진행 요원들한테는 이러한 핑크 색깔의 옷을 입히는 게 훨씬 더 잘 어울렸다. 그래서 이 강렬한 초록색과 이 핑크색이 강렬하게 대비되는 그러한 화면의 연출을 통해서, 그게 이제 무대 미술이죠. 무대 미술의 어떤 그러한 성공적인 그런 연출력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스토리도 끝내주지만, 이 무대 미술의 어떤 그러한 감각도 굉장히 뛰어나게 정말 서로 다른 그러한 계급 차이를 뚜렷하게 드러내주는, 그러니까 거기서 나타나는 어떤 부조리나 그러한 부당성,
또는 어떤 부패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이 강렬하게 보여주는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네. 아, 오늘 뭐 또 두서없이 제가 좀 말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. 네, 여기서 이제 걸러내시고요. 들으실 것만 들으시면 좋겠습니다. 네. 그럼 오늘 또 이제 오후 지금 4시가 다 돼 가는데 잘 하루 마무리 하시고 또 내일 또 여러분과 함께 또 인사드리겠습니다. 내일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